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정책 결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당내에서 부동산 특위가 내놓은 안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국면이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관련 얘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정동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얘기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인데 뭐 논란이 있죠. 지금 집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뭐 농지법을 위반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다 보십니까? 그럼요. 이게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 민주당 정부 쪽에서 추진하고 있던 방향성이라는 게 일가구 1주택 소유주의라는 그런 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징벌적인 그런 제도나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뭐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현미 장관의 입장에서 이런 일가구 1주택 소유주와 관련된 그런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이라는 게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일가구 1주택 소유주의 그리고 다주택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규제와 징벌적인 과세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정당성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문재인 정부의 4년, 5년을 겪으면서 제가 며칠 전에 그 국회 쪽에 있는 세미나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세미나를 주최한 그 의원 아니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분도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는 서울에 집이 없습니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토론 그 좌장을 받던 분도 토론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전세 살아요. 뭐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번 정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일가구 1주택 소유주에 대한 그런 프레임이 굉장히 국민 정서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방향성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책적인 선택을 하나 이렇게 저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벌써 정서 자체에 있어서의 그 프레임에 갇혀서 살게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번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서의 이런 행태는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많은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왔고 그다음에 뭐 거주하지 않는 집은 팔라라는 인식을 심어줬던 인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국토부 장관, 역대 국토부 장관들은 많은 분들이 기억을 잘 못해도 그 김현미 장관은 많은 분들이 뭐 뇌리에 강하게 인식이 될 좀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뭐 언행도 좀 강했었던 거로 평가가 되고요. 또 나름의 그 사연은 다른 분들의 사연들은 약간의 좀 무시가 됐던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본인은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뭐 명의신탁을 비롯해서 또 농지법 같은 경우도 사실 보도된 내용의 영상을 좀 보니까 실제로도 뭐 경작을 하는 거로는 조금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뭐 비롯해서 뭐 대출 규모 같은 경우도 본인도 재산 증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몇 번의 이사를 하면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글쎄요 그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흔히 말하는 그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은 다양한 그 혜택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뭐 일반적인 그 시민들이라든지 뭐 국민들을 활용을 못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분을 많이 산 것 같고요. 지금
도덕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높여놓은 상황에서 본인이 해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곤란함을 겪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경찰 수사를 받아보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사실 민주당이 뭐 고민이 많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고민이 많고요. 지금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많은 고민에 휩싸여 있는데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종합부동산세일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방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올해 특히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얘기는 많이 나와요. 뭐 상위 2%를 주겠다, 아니면 뭐 당내에서 3%를 주겠다, 아니면 공제액을 낮추겠다, 뭐 각종 얘기가 나오는데 좀 가장 적절하다, 아니면 현실적이다라고 볼 만한 안은 있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단 지금 2% 기준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제 저번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언급을 부분인데요. 주셨죠. 그 민주당 홈페이지에 봐도 이제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은 건 마찬가지고 좋게 해석을 하면 좀 더 확실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한 다음에 오픈을 해야 또 분쟁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신중한 입장에서 발표가 좀 늦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정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지금 이제 대선용으로 또는 선거용으로 어떤 급하게 발표했다. 뭐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건 일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종부세 부과 기준이다. 그러니까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일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뭐 이제 물적 단위를 일렬로 나열을 해서 상위 2%를 끊고 다주택자는 기존의 방식대로 여전히 이제 뭐 간다 이런 투트랙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좀 빨리 정리를 해서 그러게요. 이렇게 한번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상위 2% 종부세 과세는 실무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네. 그 말이 이런 계산법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 민주당 내에서 합의 컨센서스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에서 나온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제 원래 참여정부 시절에 그 종부세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처음에는 재산세로 만들어졌는데 네. 이게 나중에 이제 국세로 격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형식상 국세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그 왜 그러냐고 하면 이제 지방세에 대해서 고가주택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종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강남구나 이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도 손 못 대게 네. 형식상 종부세로 국세로 격상을 시켜놓고 실제로는 징수비용 빼고는 다시 지방으로 다 이렇게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종부세를 형식상 국세, 실질상 지방세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세대별 합산 기준으로 적용을 했다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각 세대 구성원의 모든 부동산을 다 합산을 하다가 이게 이제 혼인한 세대와 비혼인한 세대 간의 차별이 있다고 해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나서 네네. 지금의 이제 인적 그 부과 방식으로 바뀐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부과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인적 단위로 각각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나열을 해서 2%를 끊을 것인데 이제 사견으로는 원래 이제 종부세 제도 자체가 어떤 소위 세수 확보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세가 아니라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정책 조세로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에 그 정책 조세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입증되고 나면 그러면 조세의 목적이 별로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걸 폐지를 할 것인가 이런 논의로 놔둬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이걸 다시 약간 부유세 측으로 활용을 하면서 상위 1%의 뭐 수사적 레토릭을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종부세는 사실상 집값 안정과 기능이 없고 오히려 이제 부유세로만 기능하는 측면만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 내에서도 뭐 부자 감세에 지금 운운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1%로 끊어야죠. 본인들이 종부세는 상위 1% 내는 세금이다 누누이 얘기를 했으니까 굳이 퍼센테이지로 끊으려면 1%로 끊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퍼센테이지 단위로 끊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조세 명확성의 원칙, 그다음에 형평성의 원칙, 그다음에 과세 행정이 지나치게 많이 소모되는 그런 불합리성 이런 걸 고려를 한다면 분명히 이제 헌법적인 문제도 발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서울 집값 평균이 11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 부유세가 아니라 뭐 중산층세 뭐 이 정도까지 지금 격화된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정액 단위로 사람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기준을 상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 기준이 최소 12억 이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12억 원이요? 예. 왜냐하면 최소한 서울 집값 평균보다는 올라야죠. 평균 가격으로 종부세 평균도 안 되게 설정을 해놓으면 그게 무슨 부유세입니까? 예, 그건 도저히 저는 그 부분은 수긍할 수 없고 그냥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2%라는 숫자를 두고도 뭐 3%도 있고 지금 2%도 있고 이 퍼센테이지에 대한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장은 복잡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사실은 종부세라는 것 자체에 좀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폐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네, 뭐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겠죠. 예, 예. 근데 어쨌든 뭐 완화하는 어떤 신호탄으로서의 이번에 어떤 시도가 의미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성격들이 굉장히 달성하지도 못하는 목표들을 막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떤 부유세 의 개념도 분명히 갖고 있는 네, 거고 네. 시장 안정을 위한 또 수단으로 쓰이는 것도 있고 또 가장 기본적인 어떤 보유세 어떤 정상화라는 또 거래사의 관계 속에서 그런 기능도 갖고 있어서 근데 세 가지 다 명확하게 이게 달성이 안 되는 구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부세를 굉장히 차별화해서 부담을 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구도처럼 아니,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이 늘어나면 어떡하겠어요. 차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강남의 뭐 비싼 아파트들에 대한 어떤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되는 시기를 최근에 뭐 겪고 있지만 대신에 그보다 낮은 뭐 도노가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급등을 하고 요즘 또 경기도 쪽에 서울 인근의 들썩들썩하죠.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종부세가 갖는 그런 그 시장 안정의 목표라는 게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세율, 부담의 스트럭처를 가지고서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이걸 뭐 12억을 하느냐 뭐 이런 이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예. 참 놓치고 싶지 않은 그래서 굉장히 애쓰는 것 같아요. 이게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차별하는 것도 유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주택의 가격이 있어서도 고가 주택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중고가 주택에 대한 부담만 어떻게 줄여서 가고 싶은 그런 구도 속에서 이 뭐 공제 금액 자체를 뭐 9억으로 하느냐 12억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는 이게 괴리가 생기거든요. 네, 네. 9억을 해버리면. 근데 사실은 조세에 있어서 연속성이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럼 굉장히 중요한 어떤 덕목 자체도 굉장히 아예 흔들릴 수가 적용이 있는 안 거죠. 되는 갑자기 네, 막 단절되는 예, 네. 11억 얼마였다가 12억 얼마가 되면 내가 내는 종부세 갑자기 뛰게 되니까 그렇겠죠. 이제 그런 어떤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 1주택자에 대한 그 뭐 조세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중고가 주택에 대한 조세 부담만 손댈라 그러지 말고 기본적으로 같이 손을 대야죠.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6%의 어떤 종부세 세율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쨌든 그 보유세 기본적인 구도는 그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과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아파트 가격 대비 임대소득 수익률이 3%도 안 되는데 6%를 때려버리면 임대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리고 시장 안정에 있어도 효과를 내려고 그러면 다 같이 부담을 해야죠. 이 고가만 부담을 하면 결국 예. 풍선 효과가 중고가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 속에서 너무 이렇게 이 차별화하는 구도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네. 그냥 이참에 좀 고가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세율에 대한 부담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네. 사실 지난 뭐 25번 정도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계속 봤던 게 풍선 효과였는데도 아직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민주당이 좀 급하다는 느낌도 드는 게 재보선에서 좀 국민들의 회초리를 맞고 나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의욕은 되게 넘치는데 당내에서는 여전히 지금 뭐 소속 의원의 36% 정도는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내가 정리 안 되는데 뭔가를 얘기하다 보니까 또 국민들은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송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안쪽에서 자꾸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그 시장이나 많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관된 입장이 나와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그 계속 종부세하고 뭐 거래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뭐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동의를 하는 것은 네. 보유세는 좀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자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트렌드가 많이 바뀐 상황에서 종부세에 대한 그 폐지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보고 또 이제 재산세로 일어나 해서 뭐 세율을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네네.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고민을 해볼 것이 그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그 종부세라든지 세금 같은 경우가 어쩌면 또 집값이 내려가지 못한다라는 그 신호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지금 거래세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지금은 뭐 집값을 떠나가지고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런 조세가 전가된 매물들을 또 수요자들이 받는 거고 그 가격 같은 경우가 일종의 거품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는 그 판단들을 많은 수요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신규 공급 같은 경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예. 뭐 보유세라든지 양도세 같은 경우를 계속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결국 지금은 지금 하는 방식, 뭐 거래세는 낮추지 않고 또 보유에 대한 그 뭐랄까요 조금 무게를 좀 낮추는 그런 것들이 매물을 순환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런 것들이 세금 부담이 커지다 보면은 네. 전월세 시장들이 좀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전월세 시장 불안들이 또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뭐 다른 것들은 뭐 주택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제일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은 거래세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거래세를 낮추고 이제 보유세를 뭐 강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조언을 주시긴 하는데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양도세 중간에 시행을 한 상황이거든요. 양도세를 더 부담을 지금 늘린 상황인데 서울 집값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12개월 연속 지금 오르고 있고 전국으로 봤을 때는 한 21개월 2년 가까이 지금 집값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정부가 집값을 낮출 만한 지금 뭐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걸 지금 양도세를 뭔가 만져야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지금 얼마 전에 한국은행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에서 그 지금 부동산 가격의 원인을 상승의 어떻게 원인을. 진단을 했냐면 공급 부족과 저금리 탓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손에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정부 정책 실패와 과잉 유동성입니다. 물론 유동성이 넘친다고 해서 다 부동산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네. 일단 정부가 그게 실물 생산과 어떤 산업자본 쪽으로 유동성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쪽 부분에 유인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조금 이제 뭐 정치적 성향을 포함해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완화하면 소위 이제 세금을 적게 내니까 이제 집값이 올랐을 때 자본이득, 캐피탈 게인이라 하는 것이 커지니까 더 투기 세력이 붙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 오히려 이제 구조적 태로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기 때문에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는 소위 엑시트 출구가 마련되면서 매물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양반된 시각이 공급이 늘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게 이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과학적인 어떤 정책들은 이게 뭐 진짜 수학처럼 명확하게 답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이제 뭐 한번 해보고 경험적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한번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경험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마당이고 문제는요. 투기 소유가 붙든 붙지 않든 간에 양도세가 완화가 안 되면 물건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일단은 물건을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거기에 투기 세력이 붙는지 안 붙는지 이거를 다음 단계에서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존의 유주택자가 자기가 실거주 목적의 집이 한 채 있거나 예. 또는 여러 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매수를 하려면
그것은 취득세를 강화를 하거나 취득했을 때 보유세를 강화해서 추가로 매수하는 어떤 유인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막연히 양도세를 완화하면 투기 세력이 더 달라붙어 가지고 집값이 오른다라는 걱정을 하는 것은 사실 일의 선호가 좀 바뀐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지금 공급 확장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신규 주택을 신축을 해서 공급을 하는 방식이 있고 예. 기존의 유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아서 소위 이제 매물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겠죠. 후자는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뭐 최소 10년 정도 걸린다는 신규 거는 주택이요? 예, 아니 네네.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 아, 재개발 재건축. 그렇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주택법에 의한 뭐 지역주택조합 이런 것만 해도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상계 신도시나 뭐 도심 주택 공공개발을 통해서 이제 공공개발도 어느 정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네. 뭐 공공개발 쪽에서는 뭐 5년 잡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물이 나오는 거는 몇 달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생각을 한다면 양도세를 완화해서 테러를 열어주는 게 되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하는 게 사실 이렇게 해서 투기 소유가 증대될 거라는 어떤 이제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제가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어떤 정서적 반감 때문에 이런 정책을 많이 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부사 감세가 과연 우리 당의 아이덴티티와 비교해서 허용이 되냐? 근데 이제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한 말씀만 더 첨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자면 네. 우리가 이제 뭐 통상적으로 다주택자 하면 이미지 좋지는 않죠. 남들은 정말 뭐 일찍 출근해서 상사 밑에서 시달려 가면서 열심히 벌어도 몇백 정도 수준인데 뭐 부동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사실 이제 뭐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예. 없죠. 그런데 실제로 뭐 다주택자들 임대주택 관리하는 거 보면 또 거기도 애안이 있긴 있어요. 뭐 그럼요. 이런 얘기는 지금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이번에 등록 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등록 임대아파트는 전체 등록 임대주택의 22%밖에 안 되고요. 전체 아파트에서 3%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 통계를 보고 제가 그동안 너무 조금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가 97%에 되는 어떤 이제 그 대부분의 다 주택들은 이제 차지하는 게 뭐 사실 이제 뭐 원룸이나 다세대 원룸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예를 들고 싶은 거는 다세대와 다가구라는 게 있습니다. 다가구는 뭐냐면요. 집은 한 채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호실은 소위 방 개념이에요. 내 아파트에 큰 방, 작은 방 네네. 이런 하나씩 쪼개져 있다는 그래서 거죠. 그것은 방별로 단독 등기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집합 건물이나 공동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처럼 각 호실마다 등기가 따로 있어서 소위 집합 건물에 해당되며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차이는 뭐냐? 순수하게 건축법상 어떤 건축 용도와 관련된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다가구로 등록을 해가고 1주택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생각 없이 다세대로 등록해서 공동주택이 되고, 그거 공동주택 내놓을 때 한 호만 매도가 되냔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임대주택 등록 말소하면서 많은 이제 뭐 신뢰를 배신당한 국민들이 힘들어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막연히 다주택자니까 가진 자다. 유산 뭐 계급이란 표현이 그렇죠. 또 너무 전구시대적인 그냥 뭐 너무 단순하게 그런 이분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문제는 아니라는 봐서 말씀이신 거잖아요. 하는 것 자체가 예. 좀 맞지 않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계 공급을 확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양도세 완화밖에 없다. 결국은 그러니까 양도세 기존의 완화가 양도세 필요하다. 강화, 최근에는 거기에 나서서 거기에 더하여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례도 축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정부는 채찍을 휘두르는 대신에 당근을 줘서 좀 정책을 다시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성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모르겠어요, 교수님. 지금 정부는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실 지금 집값이 고점에 근접했다라고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이게 맞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수치 자체가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계속 말씀하시던 언젠가 맞겠죠.
언젠가 오지. 그러면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또. 근데. 글쎄요, 지금 하여튼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주택 가격이 비싸다라는 인식은 다 공유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홍남기 부총리도. 부총리의 생각도 뭐 전에부터 계속 그런 생각이었죠. 여기 이거 너무 비싼데.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정부가 여러 가지 수요 억제 정책을 피면서 만들어내는 시장 상황이라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했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막 공급이 늘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진 것처럼 막 가격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막 주택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발생한 게 결국은 이제 공급 과잉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 압력인데 이거 수요와 관련된 뭐 그 여러 가지 그 연결 고리들을 공급으로 이어지는 걸 다 끊어놓으니까 결국은 가격만 올려놓고 가격만 공급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들을 보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2017년에 재건축 부담을 피해서 막 받았던 인허가 물량들이 지금 입주하고 있지만 올해는 뭐 3만도 안 되고 내년은 더 줄어들고 그렇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인허가 물량의 감소 추세를 보게 되면 좀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불안해요. 이게 어디까지 갈까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 주택이라는 것도 어떤 재화하고 구매기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어느 포인트를 지나면 또 꼬꾸라지겠죠. 사실 그게 더 걱정인데 그게 언제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게 뭐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미 연착륙이 가기에는 이 너무 많이 왔죠. 네. 그림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시점이고 지금이 고점이라고 물으면 비쌉니다. 비싼데 비싸죠. 예, 네. 근데 떨어질 여러 가지 여건이 만들어지진 또 않았다라는 게 또 불안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뭔가 그걸 촉발시킬 수 있는 트리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양도세 중과에 관련된 부분이 국내에서 뭐 75%를 그 매길 부과를 하는데 세율을. 네. 그런 나라 없어요. 세상에 그런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절대 그 지속 가능한 과세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 75%라는 게 단기적인 충격을 원하는 목표였느냐라고 따지면 시장 상황에서 지금은 단기적인 게 시장 안정을 위한 목표라 그러면 그걸 피하기 위한 매물을 만들어내는 게 나쁜 선택은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완화를 좀 해주면 피할 수 있는 구도 속에서 지금 참 특이한 현상이 옛날에 뭐 그 분석을 하고 이러면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들면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부동산 시장에서의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계속 거래량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오르는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양도세 중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시장 동결효과입니다. 거래를 막아버려요. 얼어붙게 만드는.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걸 좀 풀어줘야지. 네. 그리고 이 누군가 차익을 챙기고 나가야지 결국 안정되지 않겠어요? 주식 가격이 안정되는 것도 파는 사람이 다 있어야지 갖고 가격이 있으면은, 안정되는 거죠. 네. 그거를 너 자본 차익 못 챙겨가 이러고 막 꼬집어서 그냥 묶어두면 시장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마음을 좀 열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한 시기를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갖고 있던 분들이 많아요. 네, 단기 맞아요. 차익을 오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게 주류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거주를 위해서 한 채만 네, 갖고 계신 분들도 네. 많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투기적인 행태에서 자본 차익을 챙기고 가는 것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트리거를 좀 포기하는 문제가 있고 사실 2020년도에 그 양도세 완화를 한 6개월 했었죠. 네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 가격이 하락세를 경험했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9.13 대책 이후 한 6개월, 그다음에 양도세 그 유예에 따른 네. 기간이 한 3개월 정도가 중과 돼요. 유예를 했었던. 그래서 사실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트리거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예, 재밌는 말 한 말씀만 잠깐 첨언드리면 지금 송영길 대표는 LTV 90% 완화까지 시도를 해서 청년들 보고 집 사라고 하잖아요. 네, 뭐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예, 발표를 근데 했죠. 지금 홍남기 총리는 고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한 시츄에이션 그렇죠. 아닙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예, 그 고점에 사서 물려라는 말. LTV를 그렇잖아요. 그만큼 물려라는 대출을 받으라. 말이잖아요. 예.
그거는 굉장히 진짜 엇박자일 수도 네, 있는 엇박자죠. 듯한 지금 발언의 해석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 2사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이제 수요 위주의 정책에서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좀 돌아섰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보이는 뭐 신규 주택 공급은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기존 주택을 어떻게 활용하냐는 문제였지만 양도세는 중과를 해놨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집을 구하라는 얘기냐 봤더니 여당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내놔서 뭐 집값의 한 뭐 6%, 한 20% 정도 소액만 있어도 집을 이제 10년간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구매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실효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대표님 보시기에는? 저는 우선 지금 여야 뭐 국토부 서울시 뭐 공급 경쟁을 하는 것 같고요. 공급 경쟁. 네, 뭐 페이퍼 공급 같기도 한 막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일단 어디 하겠다고 계속 발표는 하죠. 네, 근데 뭐 내용을 보면은 사실 뭐 우려들은 많긴 한데요. 좀 인기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청약 통장에 가입된 그 가입자 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예. 뭐 굉장히 호응은 좀 받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인 거죠? 예, 그리고 또 뭐랄까요, 지금 상황에서 뭐 취득에 대한 그 장벽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뭐 6에서 한 16%라는 것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또 저도 사실은 뭐 공공에서 주도를 하는 방식의 주택 방식을 굉장히 뭐랄까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긴 해도 네네.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는 주택값이 너무 많이 올라온 너무 상황에서는 비싸죠. 네, 뭐 계속 민간에서 주는 공급만을 기다려가지고 그 과연 취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뭐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지금 도달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하거나 뭐 입주를 하고 나서 네네. 향후에 뭐 로또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익에 대한 향유 부분 같은 경우도 뭐 시행자는 10%고 거의 뭐 입주자가 한 90% 정도로 갖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뭐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도 보여지고 한편 근데 뭐 입주자도 봐야 되겠지만 또 사업 시행자 측면도 고려를 해 본다면은 사업자 측면에서는 뭐 남는 장사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을 고려를 한다라면 균형추가 좀 잘 맞지는 않는다. 그럼 어떤 그 지원책들이 마련이 돼주고 네네. 지원이 된다라면은 공급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뭐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와 있는 후보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과거에는 조금 선호도가 떨어진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인데 네, 지금 네.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수도권들도 지금 굉장히 발전들을 많이 해버리고 집값들이 많이 올라온 많이 상황에서는 올랐죠. 네. 예, 과거보다는 선호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는 보여져요. 뭐 인기는 좋을 것 같고 거기 있는 분들이 지금 뭐 검단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가가 예전에 4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네. 분양가 대비 한 2배 정도 돼서 한 8억 정도가 됐고요. 또 파주 운정 같은 경우도 한 뭐 84제곱미터가 한 8억 정도가 된다라면은 결국 여기 입주를 하고 나서 향후에 가치를 본다라면은 뭐 로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이익 향유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도심에서는 일어나기가 지금 굉장히 토지값 때문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어렵죠.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양도세 거래나 이런 것들이 세율이 좀 완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취득세도 같이 낮춰야 된다라고 보는 취득세까지? 입장. 네, 왜냐하면은 양도를 하고 나서 네. 사실 부동산을 활용하셨던 분들은 또 재취득에 대한 것들도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취득세가 높은 상황에서 팔고 나서 또 재취득하려면은 가격이 비싼데 또 부담이 꼭, 되니까. 양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공급도 공급이겠지만 뭐 거래세 비율 같은 것들 전체적으로 패키지 형태로 일어나야지 뭐 특정 하나의 정책만 담아서는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고 또 이런 누구나 집 그 프로젝트에 뭐 과열 현상 같은 게 일어나고 또 로또 광풍처럼 뭐 과거 뭐 판교 같은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떠세요? 좀 실효성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조금 뭐 지금 이제 그 누구나 집 1만 호 하고 또 네. 2기 신도시 유유부지 5만 5,800 세대, 가구를 네. 예, 5천 가구 정도에서 총 1만 5천 가구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좀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네.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상상도 못할 정도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예고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막상 발표를 하고 보니까 소문난 집에 먹을 거 없다라고
이 거창하게 발표할 사안은 아니고 그냥 이런 정도의 정책은 정책 초기부터 소리 소문 없이 뭐 작게 시행해야 될 정책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어떤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만한 근본적인 정책으로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 어이가 없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지금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사업 수익이 크지는 않을 건데 지금 LH가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1조 5천억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어요. 네네. 지금 LH의 총 부채 자체가 한 130조 정도 되고 매일 이자만 100억 이상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자산이 185조라서 자본자질 상태는 잠깐 상회를 했는데 이 자본자질 상태에 돌입하지 않은 것도 LH가 영업을 잘했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 부동산 실책 덕분에 인해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20조나 되는 자본금에 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네, 집값이 지금 오르면서 수익을 순자산을 보냈네요.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국민의 부담으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래도 뭐 10,000호 정도 공급한다는 것 자체를 뭐 반대할 필요는 없죠. 저는 잘 되길 바랍니다. 네네. 예, 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근본적으로 집값에 영향이 있는 것은 네, 아니고요. 저희가 실패하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성공을 저는 뭐 기원하고 개인적으로 뭐 잘 되길 바란다는 네.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기 신도시 용지와 관련해서 5천 세대 정도 가구를 이제 공급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약간 좀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특위 내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속 협의를 거쳐 한 달에 2번씩 공급 대책을 발표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달에 2번입니다. 2주에 하나씩 정책 발표한다는데 저 섬뜩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네. 우리가 공급에서 부지를 선택을 하고 그 기본적인 계획을 짜는 데는 2주는 턱대 없어요. 저희가 이제 관련 부동산 개발 사업 자문을 하는데 사실 준비만 해도 아무리 빨라도 3, 4개월은 준비를 해요. 그 왜 준비를 해야 되냐면 단지 집의 호수만 늘려서 공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이제 주택 공급에는 도시 계획적 판단이 들어가요. 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프라 또는 인프라 내지는 기반 시설,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화 시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도시 전체가 또 조화되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해야 그렇죠.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은 전혀 없이 2주에 하나씩 졸속으로 여기 딱 남네 공공개발해서 일방적으로 공급해 이런 식으로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정비구역 지정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미 주거지역으로 확보된 지역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적 판단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공공개발이 민간개발을 배제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민간개발도 추진을 하면서 공공개발도 같이 가야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일방적인 어떤 약간 공공개발로. 강압식의 공공정책을 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뭐 납득하기가 힘든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지금 이기 신도시 유보지에 좀 활용해서 한 5,800세대 정도 공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유유지 뭐 하려고 사용한 거예요? 뭐 하려고 놔둔 거예요? 문화시설, 복지시설, 유보지. 사람이 저 아파트만 빡빡하게 들어다니는 지역이 어떻게 살아요? 아니죠.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예. 문화생활, 근데 문화공간이 그걸 활용을 있어야겠죠. 한다니까. 예. 도대체 정부가 도시계획적 판단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라서 모르겠습니다. 그게 또 그렇다고 이게 뭐 대규모 공급도 아니고 뭐 약 2개 합쳐가지고 한 15,000세대 정도 16,000, 되는데 15,000이니까. 이걸 가지고 상상도 못할 정도의 부동산 공급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게 상상 누구나 했죠. 송영길 대표가 이미 추진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인천시장 좀 이렇게 좀 미리 깽가리 좀 안 쳤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사실 말씀드릴 수 있을 지금 것 말씀을 같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또 도시공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교수님. 이렇게 2주에 하나의 대책이 나온다는 거, 그게 과연 현실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봤을 때는 좀 실현 가능한 미션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졸속일 가능성이 높죠. 지금 뭐 민주당에서 뭐 깜짝 놀랄 대안을 만들겠다 그래놓고서는 던진 게 이 누구나 주택인데 네. 뭐 내부 진통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뭐 많은 아이디어들을 얘기했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이것만 터져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도시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 GTX를 두고도
막 각종 얘기들이 많잖아요. 주민들은 반발하고 정부는 또 계속 수정을 하고 이것만 봤을 때도 이 뭔가 하나 이슈, 교통 하나만 봐도 굉장히 어려운 이슈인데 이걸 뭔가 집을 하나 만들고 거기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게 한 달에 2건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뭐 열심히 하면 뭐 밤새면 2건도 하겠죠. 밤새도 되나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굉장히 얇은 생각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부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뭐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적인 거는 큰 틀에서 이 땅의 용도를 계속 끌고 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야 여기다 주택 지어 이러면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력 자체가 괜히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함부로 끼어드는 게 아니고 뭐 이번에 뭐 과천의 그 부지도 그렇고 태릉의 부지도 그렇고 정부에서 그 땅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 땅의 의미는 자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니까 그렇죠. 와닿는 거니까요. 거기서 함부로 뭐 주택 지어라고 정부에서 그래봤자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적인 어떤 선택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가 많이 맡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한계가 되는 그런 이슈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누구나 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국내에 있어서 임대 계약 제도가 이게 외처럼 월세가 아니라 우리가 뭐 그 뭐예요 전세에 대한 부분을 갭 투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임대 소득을 통해서 내가 그 임대할 때 그 발생하는 소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자본 차익을 기다렸다가 임대 소득을 대신해 챙기는 구조거든요. 그럼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누구나 주택이 됐던 뭐 뉴스테이가 됐던 네. 임대 기간 동안 받았던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 운영하는 정도의 비용만 충당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자본 차익에 대한 부분을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로 튕겨 먹는 게임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임대 사업의 기본적인 성격이거든요. 네. 근데 공급자한테 자본 차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인데 그렇죠. 그걸 인정을 안 해주겠다 그러면 사실은 뭐 반값 아파트를 좀 누가 싫어하겠어요. 뭐 소유자 입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저는 이게 가능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군요. 마지막으로 송승현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뭐 GTX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뭐 GTX 지난다 그러면 집값이 막 오르니까 다들 이제 지자체에서는 유치를 하고 싶어하고 정부는 또 뭐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지금 뭐 김부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된다 보십니까? 우선 뭐 정치인들이 공약을 발표할 때 이런 것들은 좀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죠. 그런 벌써 이게 매력적이라고 느낄 것 같거든요. 정치인들 입장에서. 뭐 부메랑처럼 다가오는 거로 보여지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KB 가격 주택 동향을 봐도 뭐 화성이나 파주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남양주, 양주 같은 경우도 10% 이상의 상승분을 가져왔거든요. GTX가.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가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뭐 검단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됐다가 또 GTX가 들어오고 나서 어느 순간 또 투기과열지구로 돼버린 것처럼 이 교통방이 갖고 있는 것들이 단순히 뭐 생활 편익이나 이런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집값하고도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본다라면은 뭐 그분들의 입장은 뭐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역시나 뭐 비용 대비해서 편익 같은 것도 분석을 좀 해봐서 뭐 지금 같은 경우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갖고 이 지역 주민들이 좀 한다라면은 뭐 타당성이 있다라면 뭐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참 뭐 풀어야 할 숙제가 많죠.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는 한 가지만 이슈들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 그 GTX 건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도시를 연결하는데 주로 남북으로 연결하는 구도가 있는데 실제로는 김포도 하남도로 굉장히 인구의 그 성장이 많이 발생하는 구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동서의 연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해야죠.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좀 적극적으로 이게 뭐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네. 이게 강남에 연결되는 게 문제라서 안 된다 그러면 아닌 거고 서울의 어떤 동서에 대한 서울 대도시권의 전체적인 동서에 교통이 대한 원활하게 부분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만들어준다는 데서 의미를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도 김포가 인구수 한 66만 정도 되니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부동산 이슈 참 말씀을 드려도 할 말이 많은 이슈입니다. 또 저희가 시간 마련해서 부동산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창무 교수, 송승현 대표, 정동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